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7년 만에 중국에 갑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오늘 중국이 공식 발표했는데요. 발표 시점이 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날, 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에이펙 초청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 한미 일이 뭉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자 보란 듯 중국과 북한이 함께하는 겁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열병식에 참석하는 26개국 정상의 이름과 직함을 일일이 읊었는데 김 위원장의 이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에 나왔습니다. 他们是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중국의 발표 직후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한 지 약 10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등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곳에 오르는 건 1954년 10월 현대중국 수립 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이후 약 71년 만입니다. 중국은 이번 발표에서 북한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维护好、巩固好、发展好中朝传统友好，是中国党和政府的坚定立场。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집권 후 5번째인데 지난 2019년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문했을 때는 리설주를 동행하고 특별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 러시아 정상과 따로따로 만났지 여러 정상이 함께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 선 적이 없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섰던 그 자리에 이번에 김정은이 서는 건데요. 북중러 3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석 의도는 뭘까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정상이 여럿 모이는 다자 외교 행사에 나서는 건 이번 중국 전승절이 처음입니다. 그간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따로따로 만나왔기 때문에 북중러 3국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다자 외교에 참석한 건 김일성 주석이 1980년 티토 유고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게 마지막입니다. 다자 외교 특성상 의전 서열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최고 존엄을 내세우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의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으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의 밀착을 과시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노림수가 그만큼 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한미일 협력의 일종의 맞대응하는 그 북중러 협력의 그 키맨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러시아보다는 현실적 이익이 더 많이 걸린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노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북한의 최대 국경일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행사나 제9차 당대회를 맞아 시 주석의 방북을 노리는 효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자리 배치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자, 지금 우리 측에선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죠. 김정은 위원장 참석을 미리 알고 있었던 대통령실, 이 정부 고위 인사 추가 파견도 검토는 했지만 추가로 보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영향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중국에 같이 방문하지 않겠냐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타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으로 정리된 상황.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참석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 의장에게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도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나 장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도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가든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사전에 뭘 계획하고 각본을 짤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북측과 물밑 접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훈식 실장은 우리는 중국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측은 대통령실과 당의 여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요. 지금 시진핑, 김정은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 발표 시점이 절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최대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바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친 후 새벽 1시쯤 귀국했죠. 10시간 뒤 오전 11시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통령,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미일 연대를 강조했고 앞으로 에이펙을 무대로 판을 짜보려는 구상이었는데 시 주석이 전승절 열병식을 띄워 보란듯이 선수를 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 주석, 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즉 안미경중은 과거라고 선을 긋고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자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었죠. 중국으로서는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상대적으로 밀리는 인상을 줬던 북한-중국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번 초대에 수락을 했을까요? 뭘 노리는 게 있겠죠? 쉽게 말해서 한반도 정세는 내가 주도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다자 외교 무대에 전격 등장하기로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이 쏠린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자기 몸값을 끌어올리려면 예상을 깨는 행보로 판을 흔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은 여러 손님 중에 한 명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이목이 쏠려야 하는 북한의 유일 영도 체계와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결정했다는 건 김 위원장에게 전승절 참석이 다목적 카드인 셈입니다. 야, 그럼 다음 주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시진핑, 김정은, 푸틴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뭐 회담이라도 할까요?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보기 쉽지 않죠. 3자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 등 서방을 규탄하는 그림이 당연히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중러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대놓고 미국에 강경한 발언을 내놓거나 아예 등을 돌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자, 이게 가장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김 위원장의 만남에 상당히 적극적이란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됐죠. 그때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With Kim Jong-un. Kim Jong-un had a press conference.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공개회담에서 트럼프가 김 위원장 실명을 직접 부른 횟수를 세어보니까 8번이나 되더라고요. 그 같은 단어로 지칭한 것까지 합치면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를 풀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트럼프와 반드시 만나야만 하거든요. 트럼프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김 위원장이 흔든 판을 다시 흔들려고 하겠죠. 미국의 유리한 상황으로 돌려놓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정부 얘기인데 얼핏 생각하면 김정은도 온다고 하고 조금 우리도 뭔가 손도 내밀고 뭔가 해볼 만도 한데 지금 앞서 리포트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만 가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하니 이 대통령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전혀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급을 높인다고 해도 현장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김 위원장의 본에는 이 대통령의 친서도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취재하면서 접촉했던 많은 전문가들도 섣불리 이 대통령이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상황을 읽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김유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 여사를 기소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소환 조사에서도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 3가지 혐의는 앞으로 재판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먼저 송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탄 호송 차량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내일로 예고한 김건희 여사 기소를 앞두고 마지막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는 8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을 김 여사가 알았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이 김 여사의 원금을 보장해준 정황 등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주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통일교 청탁 등 3가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청탁을 들어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검은 김 여사 기소 후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다른 혐의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들에게 100억 원대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측근 김예성 씨도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 기소가 끝은 아닙니다. 특검은 조사 마지막 날까지 김 여사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들과 명품 시계의 실물을 찾기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국가교육원장 임명 과정에서 금으로 만든 거북이가 선물로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추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6천만 원 상당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주거지가 대상입니다. 5,400만 원짜리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집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에도 수사팀을 보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임명 과정 관련 귀금속 수수 의혹은 처음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나토 순방 때 찬 목걸이 수수 대가로 박 전 비서실장이 공직에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바쉐론 시계 수수 대가로 경호처의 경호용 로봇계 공급 계약을 서씨 업체가 따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관련 의혹들은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특검이 별도 혐의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로부터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 하루 만에 바로 신변 확보에 나선 건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권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13시간이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지만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 수첩에서 큰 거 한 장, 권성동 오찬 등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고 윤 씨 배우자가 찍어놓은 현금 다발 사진도 자금 수수의 유력 정황 증거라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어제 조사에서 윤 씨나 한 총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금 수수를 부인하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무위원 영장 중 처음으로 기각당하면서 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데 이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법원이 기각 이유를 상세히 밝혔거든요. 김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는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청구는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변 확보가 무산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다른 국무위원도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서와 같은 논리로는 신변 확보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 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던 민주당. 아예 별도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처럼 특판, 판사도 국회 추천으로 별도로 꾸려 내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48년 이후 처음 생깁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신뢰를 잃었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이 내란의 종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내란 수사의 경우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더 이상 법원에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심사 전담 법관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광복 직후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스스로 정치특검인 걸 증명했다면서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고도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무리한 정치특검이었다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로 외교 의제까지 부담을 준 특검도 제발 좀 자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사유를 붙인 건 이례적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데 억지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며 칼춤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특검에게 경고합니다.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십시오. 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그렇게 조사했는데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하면서 판사가 기각 사유를 썼어요. 그걸 좀 주목해야 된다면서요? 네, 오늘 결과를 보면 판사가 지적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모두 다툴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이 영장 기각을 결정하는 것도 예상보다 훨씬 좀 빨리 됐다.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구속 심사 자체는 길었지만 정작 판사가 고민하는 시간은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영장 심사는 4시 55분쯤 끝났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아주 긴 시간 신문을 한 건데요.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건 밤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자정을 넘겨서 다음 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밤 10시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자신감 있게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영장심사 판사가 정해졌을 때 특검 분위기는 괜찮았다면서요? 네, 특검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에게 배정이 됐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을 구속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그래서 왜 기각한 거예요? 네, 정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평가하기가 모호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실제 법조계에서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놓고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걸 내란 동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무회의를 안 하면 안 해서 문제라고 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반대 의견을 안 냈다고 내란이라고 한다면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었겠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 전 총리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위증도 있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본 거예요? 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 이렇게 위증한 혐의가 있습니다. 사후에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데요. 위증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만 영장 청구서에 넣었다면 발부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내란 방조를 주요 혐의로 내세웠다가 오히려 패착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이번 영장 기각이 앞으로 특검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데도 영향을 줍니까? 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다 이런 특검 논리가 이번에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려면 특검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국민의힘 상대로 비상계엄 해제를 제대로 안 했다, 방해했다 이런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나요? 네, 특검의 논리 구조가 두 가지 사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면 내란 동조라는 논리가 이번에 막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게 죄가 된다는 논리도 법원에서 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박 2일간 둘 다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역시 강대강 충돌이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워크숍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언론, 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대표는 SNS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노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도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며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보낸 축하난에 대한 의미 부여도 차단했습니다.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상상은 뚝이라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계속 각을 세우지만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정무수석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시했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취임한 만큼 즉시 추진하라고요. 하지만 영수회담은 아니라고 콕 집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3박 6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으로 마중 나온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대통령실은 곧 장 대표 측과 접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정무수석 차원에서 연락 이제 해보려고 해요. 다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고 집었습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당수이던 시절 용어라며 대통령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수가 아니니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땐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피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성의 있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시기는 장 대표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반응도 봐야겠죠. 대통령실이 쓰지 말아달라고 한 영수회담 용어를 썼습니다. 의제나 형식부터 협의하자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까지 셋이 부르지 말고 야당 대표 본인만 따로 부르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로 가는 출정식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며 대통령과의 회담 수락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먼저 해결할 게 있다는 겁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났는데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1대1로 만나겠다고 결심하면 거절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나를 죽이려 했다며 보낸 질문에 대해선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1박 2일간의 연찬회 자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9월 국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정기국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엇박자가 계속 노출되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방통위 개편 등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른데요. 오늘 정성호 장관이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이 대통령실은 이견은 자연스러운 거라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의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과천사무소라는 글까지 공유하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정 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 검찰의 1차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 줄지 등 세부적으로 민주당과 정 장관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자 수습에 애를 썼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완성된 검찰 사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다. 대통령실도 당정 이견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당이 추진 중인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인 방통위, 방심위, 가기부, 문체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수습, 단합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민감한 당원 게시판 논란, 한 최고위원이 당무조사를 제기도 했지만 당장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정권과 싸울 때라는데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비공개 중진회의. 결론은 당내 통합이었습니다.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통합을 이제 주로 많이 중진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네. 내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가자. 경선 과정이라든지 나왔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극복하고. 비공개 자리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을 촉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도 민망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장 대표가 생각하는 통합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여러 의견을 잘 듣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도부도 당장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에 착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 투쟁 전열이 흩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통합하겠다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당무감사를 맡을 당무감사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작업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젠가 의혹에 대해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병역을 기피했다가 2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건 위법이란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이 입국을 막았었죠. 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도 유승준 씨가 이겼습니다. 과연 이번엔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유준 기자입니다.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자신의 비자 발급 신청을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병역 기피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유 씨는 병역 의무 이행 약속을 못 지킨 건 맞지만 23년간의 입국 거부는 가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지금.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광복절 특별사면자 발표 전 일부 누리꾼이 유 씨도 용서하라고 주장하자 사면을 원한 적도 없다,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비자 관련 소송에서 이긴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소송에서도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어도 만 38세 이후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유 씨에게 바로 입국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유 씨는 다시 우리 외교당국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을 시켜 대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약들은 환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데요. 경찰은 이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을 최근까지 병원 방문 없이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받아오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해준 대학병원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병원 압수수색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싸이가 대리 수령받은 수면제는 과거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팀 동료를 통해 대리 처방받아 복용하다 징역형을 받은 약물입니다.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가족 외에 제3자가 처방전을 받으면 의료법상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싸이 소속사는 싸이가 만성적 수면장애로 의료진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복용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리 수령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는 싸이를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를 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BTS 정국도 개인정보가 해킹돼 수십억 원을 탈취당할 뻔했던 사건. 정국뿐 아니라 여러 재력가들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는데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국제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태국에 숨어 지내다 체포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호텔 복도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벽에 붙어 있고 호텔 직원이 객실에 있는 투숙객을 불러 문을 열게 유도합니다. Housekeeping, please. 문이 열리자 경찰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웃옷을 벗은 채 객실에 있던 30대 중국인 남성은 자신을 잡으러 온 한국과 태국 경찰에 에워싸여 당황한 모습입니다. 영장 나왔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하고 태국하고. 체포된 남성은 국제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 온라인에서 연예인이나 대기업 회장 개인정보를 해킹해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다음 금융계좌에 접근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피해자 16명에게 가로챈 돈만 390억 원, 미수에 그친 돈도 250억 원이나 됩니다. BTS 정국도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했던 피해자가 약 12조 원을 갖고 있었고요. 경찰은 조직원 18명을 검거해 중국인 총책 등 4명을 구속했고 태국에서 붙잡은 다른 공동 총책도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어젯밤 지하철 열차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차면서 열차가 멈추고 승객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승객이 들고 있던 가방 속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사고였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달리는 지하철 객차 안이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놀란 승객들은 코와 입을 막고 기침을 하며 연기를 피해 이동합니다. 현재 1호차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천장에서 모정 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가 역에 도착하자 승객 100여 명이 열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영무원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방을 들고 나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일본인 관광객이 보조 배터리를 넣어놨던 가방은 검게 불탔고 배터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서 녹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이 소화기로 초동 진압에 성공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승객분이 소화기를 한번 뿌렸어요. 저희가 가져간 소화기로 2차 소화를 했거든요. 소방당국은 과충전된 보조 배터리가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에어부산 여객기에서도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비행기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유튜버의 성지라 불리는 경기도 부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딴 기행에 단속에 나선 경찰,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는 유튜버, 이런 소란으로 괴로워하는 주민들. 강태현 기자가 그 실태를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골목에 들어서면 그들의 성지가 나옵니다. 개인 방송 장비 챙겨 빼곡히 모인 유튜버들. 곳곳에서 환호가 터집니다. 기행은 돈이 되고 돈은 다시 기행을 부릅니다. 하루 수십 건의 소란 신고 처리는 경찰 몫입니다. 나 도망가. 최근에 유튜버 중 한 명이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뛰어다니면서 위협을 했던 적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속 이 남성,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야외 테이블 깔고 장사하는 가게들을 본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신고 처리 과정은 다시 이 남성의 방송거리가 됩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저 옆에 여기 있어요. 옆에 여기. 짭새와의 전쟁이라든지 견찰이라든지 경찰관이랑 이게 다툼을 유발하는 경우에 후원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여러 봤거든요. 유튜버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 싶었는데 기자님이세요? 네.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인터뷰? 예, 당연히 해드리죠. 아, 정말요? 네. 먼저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약간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기저귀만 차고 여기 돌아다닌 적 있습니다. 그거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신고 안 당하셨어요? 걸릴 뻔은 했는데 다행히 제가 잘 도망쳐서. 그냥 부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봐요. 여기가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이제 들고 일어나. 저희는 이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생계 위협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계는 그동안 어땠을까요? 취하다가 여기는 방송 또 불러드려요. 그럼 여기가 차요.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여기 방송하죠. 밀가루 같은 것도 던지고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유튜버 등의 기초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 쓰고 있죠. 정부가 이런 대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객 2,300만 명의 정보를 해킹당한 SKT에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4월 고객 개인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입니다.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출된 정보의 본질, 성격도 이제 되게 중대하고 또 굉장히 이제 2,300만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굉장히 중대하고.
개보인은 고객 정보 유출 3년 전인 2022년 이미 해커의 서버 접속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72시간 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유출 사실도 석 달 뒤 통보했다며 과태료 96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SKT 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도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 넘게 함유된 폐수를 배출한 HD 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다며 지역사회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경찰도 법도 무시하며 마구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범죄도 범죄지만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통신사도 등록 취소를 해버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취임사가 한창인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박성준님 명의 통장이.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찰청 홍보 영상입니다.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예방과 수사는 물론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까지 거론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제는 금융회사도 피해 예방에 의무를 지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해 개통한 뒤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도 정조준했습니다. 개통이 반복되면 통신사가 등록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채널A에서 보도된 이런 현장을 말합니다. 那个通讯社知道我是非法的吗？不会去管你的，他不会去闲着没事干去搞那个。 또 다음 달 1일부터 400명 규모의 경찰 특별수사팀을 가동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째 뽑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에선 한미 간의 공동선언문 문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선언문은 없었죠. 알고 보니 우리 측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문서화에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홍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었지만 끝내 공동선언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통상 분야 이견 때문에 합의문 작성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우리 측의 부담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최애국 대우 명문화를 추진했지만 미 측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세분화 적시를 원했다며 서로 연결된 이슈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대출이나 보증 형태의 간접 투자를 원하는 우리나라와 직접 투자를 원하는 미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술적으로라도 시간을 갖는 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공동 성명문 작성은 우리보다 미 측에서 더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한 여성이 국기 개양대에 매달려 폴댄스를 췄다가 징역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기를 모욕한 혐의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높다란 성벽 옥상, 붉은 국기가 휘날리는 국기 개양대에 매달린 여성이 거꾸로 몸을 뒤집습니다. 팔로 몸을 지탱한 채 다리를 흔들고 봉을 타고 내려오다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보스니아 출신 여성 인플루언서가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의 한 성에서 촬영한 폴댄스 영상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국기의 존엄을 모욕했다,
신성한 상징을 장난스럽게 이용했다는 비판 여론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국기 모독죄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도로로 굴러떨어지더니 그대로 차량을 덮칩니다. 산비탈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며 도로 위를 뒤덮고 놀란 시민들은 사방으로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잠무 카트라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힌두교 성지로 향하는 순례길을 산사태가 덮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옷을 입은 남성 2명과 양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보석상 안에 들어옵니다. 트집을 잡아 점원에게 수갑까지 채우며 단속을 나온 것처럼 위협합니다. 점원들이 위축된 틈을 타 강압적인 몸짓을 하며 진열장에서 보석을 챙깁니다. 하지만 나가는 문이 열리지 않자 허둥대는 어설픈 모습을 보이더니 문이 열리자 잽싸게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23일 영국 브래드퍼드 지역의 한 보석상에서 경찰 행세를 한 강도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 등을 토대로 범인들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일본 나고야의 한 거리에서 목이 잘린 동상이 발견됐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상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걸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머리 부분이 훼손된 한 동상. 잘려나간 부분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일본 나고야의 한 상점가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머리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頭部が何者かによってですね、損され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払いの人たちが蹴ったというような情報も先ほど。 해당 동상은 약 12년 전 한 사업가가 일본 전국시대 주요 인물인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동상과 함께 기증한 것인데 몇 년 전에는 다른 동상들도 팔이 훼손되는 등 순환을 겪은 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강아지의 몸에 문신이 선명합니다. 강아지는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이리저리 주위를 살핍니다. 현지 시각 22일 중국 상하이의 반려동물 박람회에 한 견주가 문신을 새긴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학대라는 논란이 커지자 박람회 주최 측은 해당 견주의 행사장 입장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잡아라? 누가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깜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항할 인물 누구인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소리 처음 듣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많이 응원하시네요. 선수를 파괴해서라도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야, 6선 추미애 위원장도 놀랐는데 5선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상임위원장은 3, 4선급이 맞고요. 또 간사는 재선급이 맞는 게 관례죠. 이걸 깨고 두 사람을 내세운 건 여야 모두 법사위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두 사람이 모두 판사 출신이기도 한데 치열하겠는데요? 네, 모두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하마터면 동작을에서 맞붙을 뻔도 했죠.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보수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탄생에 있어서 뭐 아주 1등 모십니다. 헌법을 몰라서 하는 거죠. 헌법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나 의원님. 하반기 법사위 그 어느 때보다 불붙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자리 남았는데 찾았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지명할 최고위원 자리 딱 한 자리 남았죠.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적임자를 찾았다는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 사람 찾는 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전환길 최고위원. 자랑스럽다.
뭔가 강성 극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겠네요. 네, 전환기 씨 그런데 본인도 안 하겠다 하고 야당 지도부도 시킬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혼수는 계속됐습니다. 전환길은 평당원으로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전환길 씨는 최고위원으로 끌어들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추천하더라도 전환길을 고사 기꺼이 사양하겠다. 노 땡큐. 이렇게. 윤석열 고문, 장동혁 대표, 전환길 최고위원 이런 체제로 간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 의원 봤는데 뭐 시그널 봤어요? 네, 불길한 징조, 즉 망조 시그널인데요. 요즘 대통령실과 당대표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고요.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방송법 좀 천천히 한다는데 6시간 만에 통과하고 이게 좋은 사이입니까?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으면 망조가 든다. 방송법도 검찰개혁도 신중하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실과 속도전 외치는 정청래 당 지도부가 엇박자라는 거죠. 자, 이번엔 뭔가 불화를 야당이 부추기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이 정청래 대표는 벌써 차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왕관 쓴 사진 올렸다가 지우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내가 더 인기가 있다, 내가 더 낫다. 앞으로 강성 당원들은 나를 더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법하죠. 정 대표, 대통령과 자신의 이름 명나라와 청나라에 비유해서 역사 속 명청교체기는 들어봤어도 명청시대는 가당치도 않다고 발끈했죠. 악의적인 갈라치기라고요. 그러자 야권, 교체를 정말 바라는 거냐 야욕 드러났다며 또 부추겼습니다. 서로 싸우고 훔참느라 바쁜 여야를 보면 지금 우리 정치가 망조 올까 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스포츠 A입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다저스 마운드에 오릅니다. 긴장했는지 어깨를 풀며 익살스러운 표정도 지어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공을 받아준 사이 영상 2회 수상자 블레이크 스넬과도 호응합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을 선언합니다. 손흥민은 스타 군단 다저스에서도 슈퍼스타였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이 앞다투어 악수하며 사진 찍고 서로 유니폼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연습장에서 날카로운 타격 실력도 뽐냈습니다. Welcome to Los Angeles. 손흥민은 지난해 월드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 기운을 전해받기도 했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뜨거운 공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 건데요. 내일도 중부에 기습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아침까지 시간당 20mm씩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모레는 서쪽에 소나기 예보 있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폭염특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온 전망 보시면 주말까지 체감 33도 안팎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서울 26도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는 35도의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